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주머니들과 통성명을 하며 매일같이 말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직접 글자로 적으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제 저도 나이를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건지 정말 세상 빠르네요.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보통 제 젊었을 적만 해도 라디오로 사람들의 사연을 아주 짧게 듣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 골라 끊김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이 세상의 발전으로 인해 제 사연도 이토록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제 사연은 제 아들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아 허심탄회하게 전부 다 말해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은 도시에서 태어났겠지만 저 때만 해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죠. 농사일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겨우 저보다 1살 많았을 뿐이지만 어린 저에게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는 어른 같은 존재였죠. 그 따뜻한 가족들 품에서 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같이 놀던 언니 오빠들에게 처음으로 도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말로만 들으면 그런 별천지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들도 투성이라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어요. 그때는 TV가 귀할 때라 저희 동네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와전되고 그 말을 믿었죠. 그날 이후로 막연하게 도시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언니와 있을 때면 서로 가장되게 도시 이야기를 부풀리며 놀았죠. 농사일이 바쁘신 부모님께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리가 만무하니 저희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발칙한 생각이죠. 부모님 몰래 계획을 세운 우리는 무작정 도시로 향했어요. 지금 크기의 반절 정도 되는 버스에 몰래 올라탄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인 척을 하며 도시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듣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많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빼면 우리 동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볼 것들은 많더군요. 처음 보는 것들에 정신을 팔렸던 저는 언니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나다 언니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엇갈렸는지 서로를 찾지 못하게 되었죠. 한참을 언니를 찾다 지쳤던 저는 건물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마침 도시에 볼 일이 있어 나온 동네 아저씨를 보게 되었고 아저씨께 언니를 찾아달라 졸랐습니다. 아저씨는 버스가 끊기기 전까지 저를 데리고 언니를 찾아다녔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저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아직 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업도 내려놓으시고 언니를 찾기 위해 도시를 왔다 갔다 하셨죠. 하지만 언니는 어디로 간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부모님도 포기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 생업을 이어가셨어요. 그때는 남의 집 애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우기도 하고 부모가 있던 아이도 거리에서 방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아원을 갈 때라 부모님께서는 언니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다고 영영 볼 수 없을 거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살아서 볼 날이 있을 거라며 언니를 잊지 말고 찾으라 했어요. 이후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고 부모님과 저도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올라가 있게 되었죠. 이후 성인이 되어서 일을 찾아 도시로 나온 저는 당연히 언니도 틈틈이 찾아다녔습니다. 일을 쉴 때면
실종 당시 언니의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가 적힌 정의를 돌리며 거리를 다녔죠. 그때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공장에 다니며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라 서로 내외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직원들과 나누고 있던 제 이야기를 듣고는 쉬는 날에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사라진 남잔 정말 쉬는 날 그 장소에 나와 있었고 언니를 찾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물꼬를 튼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특히 잃어버린 언니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연인이 된 이후에도 남자는 같이 연애할 시간을 줄여가며 언니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고는 했어요. 책임감 있고 제 근심마저 나눠 가지려는 남자를 놓칠 수 없었고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남의 집 단칸방살이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우리는 아이를 많이 가지길 원했어요. 지금 젊은 부부들의 분위기와 달리 그 당시는 딸 자식 가리지 않고 많이 낳는 게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달리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일로 비뇨기과는 물론이고 산부인과를 찾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니 오로지 삼신할매와 조상님께 빌며 우리 닮은 아이를 달라고 했죠. 그 바램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긴 노력 끝에 우리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임신하는 데 있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는 아이 가지는 데 더는 고생하지 말고 하나 있는 아이에게 온 정성을 들여 키우자고 했고 아들 동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아가며 키웠죠.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져 끼니를 줄이게 되더라도 아이에게 맞는 좋은 것을 먹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에 밥을 불려 먹어도 아이에게는 고기 반찬이 된 밥상을 차려줬죠. 남들은 유난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거든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있던지 우리는 힘든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명문대를 입학했죠. 짧은 가방끈이 항상 바깥 생활하는 데 있어 창피하고 불편함을 줬던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자랑이 되었던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뒤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 우리가 한참 못났는지 부끄러워하더군요. 하숙을 하는 아들을 찾아가려 전화를 하면 항상 올라오지 말라는 투로 말을 했어요. 하숙비와 음식을 챙겨주러 가면 대학거리가 아닌 곳에서 만나곤 했죠. 그런 아들의 마음도 알 것도 같았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나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아이에게 남들과는 비교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아들의 그림자가 되더라도 아들 잘 되는 모습만 보면 되었기에 굳이 앞에 나서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괜히 제 마음에 애가 탄다고 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조르거나 찾아가지 않았죠. 못난 부모를 만나 백도 돈도 없었지만 그에 상관없이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좋은 직장, 차, 집까지 우리들 도움 없이 장만했던 아들은 결혼도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까지 꾸리니 저희가 따로 말할 것도 없었죠. 매번 선물도 내려보내니 주변에서는 효자를 뒀다며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주말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군요. 물론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그 큰일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명절에도 아예 얼굴을 못 보는 건 좀 섭섭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보다 아들의 건강이 더 먼저니까요. 거기다 결혼 후에도 손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그 모든 게 무리한 사업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쉬엄쉬엄 일하라고 시작한 이야기가 손주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은 저희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쁘니? 다음 주 아버지 생신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간다며. 너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일도 좋겠지만 사람이 너무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내 몸 망가진 것도 몰라요. 기계도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망가지는데 사람이라도 안 그러겠어? 좀 쉬면서 해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니.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몸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 정 쉬는 게 그러면 내가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까? 안 그래도 네 아빠 보약 지으러 가는 한의원이 있는데 네 것도 같이 지으면 되잖니. 그리고 거기가 아이 가지는데 도움되는 약도 잘한다고 하던데 네가 바쁘면 정연이만 내려보내서 아이 생기는데 좋은 약도 한 첩 짓자. 일 때문에 나가는 게 있으면 약이나 음식으로라도 보충해줘야지. 어머니, 제가 아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또 왜 애타령을 하세요? 어?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난 네 몸 걱정한다는 게 또 어쩌다 그 얘기로 빠졌네. 미안하다. 그딴 약 가지고 애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왜 애가 안 생기는지 알려드릴까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선천적으로 불임이에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두 분도 불임이시지 않아요? 왜 물려줘도 그런 걸 물려주시냐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 덕에 선물도 좋은 것 받고 남들 부러움도 받으면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항상 바래왔던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애 문제 가지고 정연이랑 싸웠는데 왜 또 애 얘기를 꺼내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연락드릴 때까지는 저나 정연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화가 나기보단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불임이라니 아들 말처럼 모두 우리 탓인 것만 같았죠. 안 그래도 힘든 아들을 자극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이 저희에게 하는 연락이 줄어들며 부모 자식 간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아들 소식이 매일 궁금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신 안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의 일로 힘들 때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버티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들과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였어요. 병원에 일찍 도착하여 살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던 남편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의식이 있을 때 저에게 남은 인생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유언이 될 줄도 모르고 빨리 말을 끊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에게 해줄 말을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후회로 남네요.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놀라 한 걸음에 병원으로 찾아왔죠. 그전까지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아들을 보자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아들의 품에서 남편 잃은 슬픔을 토해냈죠. 눈물을 다 쏟아내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보며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전과는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멀끔하게 정리가 잘 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색도 칙칙하고 생기라고는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혹시 아들에게도 무슨 병환이 있나 싶어 걱정을 하며 물어봤어요. 대답하기를 망설이던 아들은 그동안의 근황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저희와 연락이 소원해지고 나서 언제부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사업도 접고 집과 차, 그리고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팔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했죠.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니 다른 일은 할 자신이 없어 지금도 힘들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처럼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화를 낸 지난 일도 있고 자신들 상황도 좋지 못하니 일부러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못 내려왔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답답하더군요. 힘들면 당연히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남편과 저 중에 누가 과거 일로 문제를 삼는다고 혼자 앓고 있었다니. 혼자 끙끙거렸을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제 속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일을 더 이야기하기로 했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바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들 동현이에게 도움을 줘야 했거든요. 우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는 제 물음에 아이는 어렵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 사고로 받게 될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죠. 이후에도 동현이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지 가끔 저에게 돈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몸 이것저것이 고장이 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때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부탁 하나를 하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 집이랑 가지고 계신 땅이요. 그걸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대신에 제가 앞으로 쭉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집이 대수겠어요? 어차피 제 몸 하나 누릴 곳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척해진 아들 며느리가 매일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같이 살며 몸보신도 좀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고민도 없이 집과 땅을 팔아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에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들이 하는 일은 계속 안 됐습니다. 마음 같아선 굿이라도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막히기만 했죠. 아들의 늘어가는 한숨과 그늘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도 괜히 더 기분이 안 좋아졌고 아들네 눈치를 보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저는 일부러 더 밝은 척 행동하며 집안에 웃음이 나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두 사람은 좀처럼 어두워진 표정을 풀지 않았고 저는 더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는 인근 시장과 구일란을 뒤져 부업거리를 찾아와 일을 했고 아이들이 저에게 쓰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식비를 아낄 겸 밖으로 나가 무료로 급식을 주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애들 편하라고 밖에서 있다 보니 시간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까 하다 생각난 게 언니 찾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자였죠. 그때까지도 언니를 찾으려고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있는 이때 언니 찾는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언니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까지 언니가 지냈던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연락이었죠. 아직 언니를 만나기 전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뛰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기분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아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제가 언니 주소를 찾았을 쯤에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죽겠다고 소동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저런 모습인데 저만 행복할 수 없겠더군요. 결국 알아낸 언니 집을 찾아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당장 제 앞에 있는 아들에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일거리로 제법 돈을 벌었던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몸보신을 해주고자 정말 오랜만에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다 같이 외식을 했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허겁지겁 맛있게 밥을 먹는 자식의 모습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군요.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로 기분이 좋아진 아들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던 복권방으로 가서 서로의 소망을 담아 로또 한 장씩을 샀죠. 그리곤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날의 일들로 아들에게 작지만 큰 변화가 있길 바랬어요. 일이 안 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기보단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램은 얼마 되지 않아 깨졌죠. 이번에 또 무슨 일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쯤 되니 저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더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만 했고, 이 집에 같이 사는 제가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았어요. 혹시 아들이 잘 되지 않는 게 나 때문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우울증 초기이지 않나 싶어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최대한 내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제 변화를 아들네도 느꼈나 봅니다. 식사 자리를 여러 차례 거절하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죽을 내어왔죠. 어머님, 요즘 통 식사도 안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거 직접 쏜 죽인데 드셔보세요. 이렇게 힘없으신 모습 저희 때문일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하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쉽지가 않네요. 아니다. 힘든 건 너희들인데 내가 표를 내서 미안하구나. 이 죽 고맙게 먹으마. 저희도 마음가짐 바꾸고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저렇게 해서 안 되나 다 똑같다면 굳이 길지도 않은 삶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나 저나 여한이 남지 않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님께 감사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어머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 새끼 잘 되면 내가 좋은 건데.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너도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일 텐데 먼저 해줘서 고맙다. 이 집을 들어오고 처음 듣는 희망찬 며느리의 말에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항상 잔뜩 긴장을 하고 자던 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이 저절로 감겨지며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죠. 잠을 들면서도 앞으로의 날들은 이전과 많이 다르겠구나 생각했고 얼른 내일이 오기를 바라며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있다 어딘가 모르게 몸도 불편하고 느껴지는 분위기도 달라 잠에서 깼습니다. 겨우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릴 적에나 보았던 집에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나 되어 보이는 곳에서 말이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더군요. 현실이었어요. 난 단잠을 잤을 뿐인데 꿈보다 더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편지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아들과 며느리가 적어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도 적혀 있었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그 편지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자신들 형편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고
더 이상 저를 제대로 모실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당장 노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쫓아오는 빚쟁이들로 인해 저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고통 속에 살겠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와 남편을 만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다 말하더군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와 남편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만큼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힘들던 그 당시도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바에는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희 마음과 아들네의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아들네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던 삶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재기에 노력을 해보지만 늪처럼 계속 잠기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부모가 아닌 제3자였다면 저 역시도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들을 폐륜이라며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엄마였어요. 내 죽음으로 아들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한 몸 희생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편지를 읽고 마음의 정리를 끝낸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보고 싶은 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고 있으니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덥디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만 기다리니 그것도 좀이 쑤시더군요.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하는데 그제서야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아쉬움이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 언니였죠.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언니 잘 지내고 있는지는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언니의 주소를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질 않았죠. 아직 애들이 제 방을 치우지 않았더라면 아직 언니 주소가 적힌 수첩이 그대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먼발치에서 애들 얼굴이나 볼 겸 또 수첩도 가져올 겸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산길을 20시간 헤집다 내려와 겨우 도로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가기도 전에 죽겠다 싶더군요. 다행히 나이든 노인이 죽을 얼굴을 하고 도로에 있으니 한 아저씨께서 저를 차에 태워주셨고 물과 함께 먹을거리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차량으로 집 근처로 오게 된 저는 아들네가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늦은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죠. 혹시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면 어색한 마주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 번 눌렀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두 사람 다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술병들을 보니 현실을 힘들어하고 있을 아들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렇게 겨우 한 발자국씩 떼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실이 꽉 차도록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정도의 음식량이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먹는다고 해도 다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 음식이란 음식은 다 모여있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 펼쳐진 음식 모두에 사람이 먹은 흔적이 있더군요. 지저분하게 먹다 만 채로 있는 밥상과 현관 앞 외에도 여기저기 나뒹구는 술병들을 보아하니 안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행동들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놀란 마음에 급히 안방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두 사람 모두 다 집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무사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그제야 마음이 놓여 이전까지 맡지 못하고 있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온 방에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현지에서 느껴지던 마음가짐과는 달라 보였죠. 수상은 했지만 이 모습도 답답한 속을 풀어내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언니 수첩만 챙겨 급히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깨지 않게 조심히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방문이 닫히는 사이로 화장대에 올려진 로또 한 장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소중한 것 마냥 비닐에 정성스럽게 넣어진 상태로 말이죠.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산 로또 번호 같았습니다. 제가 조합하는 번호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을 더하고 빼고 조합해서 하던 번호였죠. 혹시나 싶었던 저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열어 애들과 로또를 사고 찍었던 사진을 확대해 보았어요. 제 로또가 맞더군요. 제가 예상하는 각본처럼 흘러가는 모습에 또 혹시나 싶었던 저는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른 번호가 로또 1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안방 화장대에 있던 로또가 1등이었던 거죠. 기뻐 날뛰는 게 당연한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입으로 듣지 않았지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첨된 로또 번호 때문에 저를 버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뭐라고 현대판 고려정을 한 건지 싶더군요. 우선 본래 이곳을 찾아온 목적이었던 언니 주소가 적힌 수첩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나이가 조금만 더 젊고 남편만 곁에 있었더라면 저 불효막심한 아들과 며느리를 혼내줄 텐데. 하지만 저 혼자 그러기엔 너무 나이 들고 힘 하나 없는 노인네였어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를 찾아간 거죠. 경찰서로 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았다며 노인 학대로 신고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아파트 CCTV나 제가 잠에서 깬 산 인근 CCTV를 확보해달라고 말했죠. 잠든 노인을 데려갔으면 분명 어딘가에는 저를 업고 있는 동영상이 찍혀있을 거고 그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우선 사건 접수를 해주신 경찰분들은 제게 몇 가지 확인을 했고 집에서 산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못 느낌을 수상해 하시곤 약물 검사도 받자고 하셨죠.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온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의로 버린 게 맞냐는 경찰의 물음에 두 사람은 억울해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분리된 방 안쪽에서 있었던 저는 그 거짓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억울해하는 두 사람에게 나를 버린 게 맞지 않냐며 화를 냈죠. 너희들이 직접 나 버린 걸 이해해달라고 편지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결국 너희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돈 욕심에 나 버리고 거짓말한 거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경찰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락가락 하신다니까요. 방금 전 말하신 것도 하도 어머니께서 산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길래 잠시 두고 온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혼선 없게 어머니 관리 잘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저분 저희가 얼른 모시고 갈게요. 뭐? 오락가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니? 내가 사립 하나도 못할 것 같아? 돈 때문인 거 모를 것 같냐고? 너희 나 치웠다고 축하했던 집안 꼴도 다 봤어. 결국 그 로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같이 그 로또 당첨금에 욕심이라도 부릴까 싶어서 엄마 고려정 한 거 아니냐고. 로또? 엄마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야, 엄마가 혹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해서 로또 잃어버리거나 버린 게 아니고 엄마가 가져간 거야? 그게 어떤 로또인데? 경찰 아저씨, 저 사람 빨리 절도죄로 잡아요. 저 사람한테 뒤져보면 내 로또 나온다니까.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내 로또 내놔요. 뭐? 그게 왜 네 로또야? 내 손으로 사고 내가 고른 번호로 산 로또인데. 엄마는 너희가 나 버렸을 때도 수긍하려고 했어. 오죽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내가 죽는 게 애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그걸로 내 몫은 끝까지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겨우 이것 때문이었어. 엄마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이라도 하고 어디다 몇 억씩 쓸 것 같아서 그랬냐고. 내가 돈 있으면 뭐해? 지금까지 너희들 도울 수 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해서 집이고 땅이고 팔아서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욕심 부릴 것 같았냐고. 처음부터 그 돈 전부 다 달라고 해도 줬을 거다. 근데 버린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고 엄마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 나도 이제 더는 너희 같은 것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희생하지 못하겠다. 이 돈 못 주겠어. 법대로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종이 찢어버리든가 해서 우리 사이 아주 확실히 하자. 나도 엄마 목에 칼 들이미는 자식 새끼 필요 없으니. 아들은 그런 저의 말을 듣고 치매 걸린 도둑년이라며 더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여러 명 붙어 제압을 하고 수갑을 채워야 했죠. 그 틈을 타 눈치가 빠른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든 꿰어내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일 겪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다른 생각 가지시면 그때는 어쩌나 싶어서 불안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이제 어머님 마음도 알았으니 다시 잘 지내봐요. 솔직히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저 사람 저렇게 쉽게 화내고 돈 욕심 있던 사람 아니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뭘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끝자락에 매달리게 되니 순간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사죄하면서 어머님께 잘할게요. 그러니 성난 마음 좀 푸세요. 누가 그 남편의 그 아내 아니라고 할까봐 며느리는 당첨금을 어떻게 해서든 나눠받으려고 저에게 뱀같이 속삭이더군요. 힘만 남아돌았다면 그 뱀같은 놀림을 하고 있는 혀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뱀같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밀어내 곁에서 떨어지게 했죠. 평생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바보같이 살아온 남편과 저의 인생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자식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도 돌아다니며 살았어야 했는데 부모로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흥분한 두 사람과 저는 분리가 되었고 저는 경찰관이 의심한 체내 약물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목을 메왔던 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이 교육에 있어 우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생각했죠. 그러다 며느리의 말처럼 두 사람을 용서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그놈의 돈 때문이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들네와 함께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산속에서 마음먹었던 것처럼 자식에게 4살 내어주는 게 부모의 숙명이라면 괜한 집안 다툼을 벌이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 마지막 얼굴이 생각나는 겁니다. 평생 좋은 것 하나 못 해보고 죽은 우리 남편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오라는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화를 내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줄 만큼 자식을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저런 대접 받는 제가 또다시 바보짓을 하면 남편이 제 탓할 거라고 생각했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천륜이라고 하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 하지만 그 자식이 페루나라면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형사고소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찾아갈까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더는 안 될 것 같더군요. 평생을 고대했던 일인 만큼 발걸음 하나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별별 걱정이 다 들더군요. 이미 그 자리에 언니가 없으면 어쩌나, 나를 찾아다니다 고아가 된 이유를 원망하면 어쩌나 싶었죠. 정말 가다 돌아서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 큰 결심을 하고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이든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것만으론 내 언니라는 걸 알 수가 없었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대던 저는 당황을 하여 다른 설명도 없이 제 이름을 먼저 말하게 되었어요. 저 에란이에요. 혹시 여기 영란이 언니 집이 맞나요? 상대방의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싶어서 힘없이 발길을 돌아서려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다급히 제 이름을 외치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소리에 다시 대문으로 간 저는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우리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60년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 서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60여 년 전 놓쳤던 손을 마주잡았고 서로가 서로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죠. 평생 저를 눌러왔던 죄책감이 그날의 만남으로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다시 만난 것을 믿지 못한 듯이 여러 번 확인을 하다 언니 집안으로 들어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나날들만큼 할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왔고 밤을 새고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었죠. 서로 울고 웃으면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나 싶었던 저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아들네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힘들었을 내 선택을 잘한 일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니 죄책감 따위는 가지지 말라 했죠. 그때 언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의지되고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우리 잠에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죠. 염치불구하고 언니와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제가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떨어진 날들이 길었기에 한시라도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언니와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복지법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제외한 유기, 경제적 학대가 인정이 되어 징역이 선고되었고 며느리는 제게 준 죽에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넣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도 걸려 징역살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두 사람이 문제 삼은 로또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가는 아주 싱겁게 결말이 났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 있던 로또를 사고 찍은 사진과 함께 로또방 CCTV,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내역으로 당연히 제 것으로 판명났죠. 로또를 받자마자 언니와 함께 당첨금을 수령하고 왔어요. 이제 이 돈만큼은 아끼지 않고 저와 언니,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조카들과 행복할 수 있게 사용해야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에게 이곳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